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 핵심 뉴스입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대형 정책 이슈를 내걸며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 카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건 아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한 명에 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안동환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여당이 반대하는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연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히 좀 처리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이 특검도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정책 경쟁 대신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우리가 누나 동생 같다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하하.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자택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앞까지 직접 나와서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면서 저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환담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 배, 밀크티 이런 거를 직접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감을 직접 깎아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다가 현관 진열대에 저 사진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찍었잖아요.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두 사람이 현충원 오솔길을 함께 걸어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아마 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선물을 해서 보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딱 액자에서 현관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놔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서 누가 우리 두 사람 누나랑 남동생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윤 대통령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시절이고 외국 나가면 모두 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출 점검 회의 그때 자료 다 가져다가 지금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이 자체만으로도 영남과 보수 진영의 민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자, 이 소식 잠시 뒤에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혁신위 소식입니다. 자, 요즘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사람 하면 바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일 겁니다. 어제도 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사 아니냐?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주요 당직자들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사람 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고서 지금 해왔는데 그걸 그만두겠어.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요. 자,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최지연 기자, 일단 두 사람이 어떤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한 4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김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예.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예,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동안 이제 혁신안을 몇 가지 내놓고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뭐 영남 지역 영남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 인사들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처방을 내렸었는데 예. 실제로 당사자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방받은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어허.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맺힌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을 보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글쎄요, 뭐 저도 뭐 이제 와서 받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바로 저런 말도 있지만 본인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뭐 직접 참여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거기에 뭐 본인이 간섭하거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신당 만드는데 마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단한 역할을 할 것처럼 지금 연일 그 김종인 마케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 생각은 달라요. 어디가 진심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뭔가 신당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인요한 위원장에 가서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기는 어렵다. 아마 이런 정도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신당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선을 긋고 말씀드렸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이라는 건 날짜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12월 말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실제 과연 될 것인지는 좀 그때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신당을 뭐 만드는 거야 자유지만 만들어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당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신당이라는 게 자, 만들 거야 하면 아, 나도 신당 갈 수 있어. 나 신당 갈 수 있다고. 나 안 잡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네. 막상 만들어진다면은 가봐. 그러면은 아니 내가 간다고는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온 사람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당을 저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여러 건을 취재해 봤잖아요. 예. 신당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래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예.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뭐 민주당의 비명계니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더 이상 있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기대를 당연히 나타내죠. 그러니까 딱 자르질 않아요. 내가 안 가겠다 거기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능성은 남겨. 가능성을 늘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아,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영표, 뭐 세모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신당을 딱 만들잖아요. 그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게 저희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준석 신당이 떴을 때 과연 거기에 합류할 것이냐. 영선이잖아요,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데가 어디 전국의 지역구에서는 당선시킬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뭐 지금의 추세라면 아니 지금의 추세뿐만 아니고 앞으로 뭐 12월이 되더라도 오히려 탈당의 명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인데 아마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국민의힘은 상당히 변할 걸로 전 보거든요. 그럼 명분이 더 약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당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요즘 더 눈에 띄어요. 오늘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쯤 되면 오히려 인요한을 못 만나는 사람은 당내에서 중량감이 떨어진다,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사실은 그 진솔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홍준표 대표도 만나서 전 대표도 만나서 또 쓴소리도 좀 듣겠다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마음이 녹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잘 어울리는 두 분이다. 네, 어떻게 보면 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재미있게 그 광경을 보실 수 있고 또 모든 언론에서 아마 그 장면을 포착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긴 두 분 다 말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밌는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는 안 하겠죠, 설마? 자, 그런가 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중진들 뭐 나가야 된다, 영남권 물러나라, 윤핵관도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점점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을 동의하니까 인요한 입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현 대표입니다. 요즘 김기현 대표가요. 뭔가를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울산 출마는 포기한 것으로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글쎄 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이뤘다. 그렇죠.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울산에서 뭐 3선, 4선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로 들려요.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김기현 대표 나가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 대표가 뭔가 결단하면 안 따라갈 수 있나요? 특히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몇 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형식은 당을 위한 희생이지만 또 내용으로 보면 또 다른 토사구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중성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 4위 정도 하는 분이 당 대표가 됐고 현재 지금까지 이끌어온 데서 이제 강서 재보궐 이런 데서 김기현 대표의 이제 지도성 이런 게 많이 이제 내려가서 현실적으로 총선을 이끌 수 없다 이런 행태에서 쓰고 버리는 카드처럼 보여서 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이제 당의 어떤 이런 명령을 잘 뭐 핵심이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긴 하겠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토사구팽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강하게 전달된다면 윤핵관도 따라하는 뭐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백무 위원님, 요즘 정치권의 제일 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간다, 누구는 어디로 출마할 거다, 아니다 이번에 출마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뭐 겉으로는 지금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다른 질문하세요 김기현 대표가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 따져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인이 요구받은 것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기현 대표는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인지인데 어제 그 유상범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의 의중을 꽤 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뭐 김포 출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건 뜬금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불출마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친윤 그룹에서 누가 맨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그 그룹과 김기현 대표 중에 누가 먼저 하느냐.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지금 그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먼저 치고 나오면 오히려 관심도 받고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유상범 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의중의 일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측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셨던 그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는 아마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친윤계라는 사람들의 그 잇따른 그 후속 불출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대목은 인요한 위원장이 자 불출마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아니 반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항을 못 해요. 그렇죠. 지금 저항 못 하죠. 저 대표도 친윤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인데 저항을 못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민심 플러스 저는 윤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요한 위원장 얘기가 아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가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의 그 입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이 혁신위원회를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 창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친윤계 핵심들이 곧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그게 무조건 뭐 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못한다. 자, 그래서 요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주변에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되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별 반응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잘 넘어가나 보다. 뭐 박수는 못 쳐줘도 그냥 인정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주변에 지금 석연치 않은 일이 있대요. 인요한 위원장 말로는 이상한데 누가 나 뒷조사하는 것 같아요.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이 저 공문을 보냈어요. 뭐 병원으로. 뭐 무슨 뭐 징계 건이 있냐, 뭐 갑질했냐. 저도 봤습니다. 또 순천으로 또 보냈어요. 순천시에다가 우리 부모가 선교 사업을 50-60년 해왔는데 거기 건물이 불법 건물이 이거 어제 원내대표한테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여보소. 나 민주당 사랑해요. 좀 그러지 마시오. 인요한 걸거부스름이 많아요. 인요한은 선교사의 후손이지 성직자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근데 좀 번지를 흘리지 마라. 원내대표. 원내대표라면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했다는 건데 여보소. 그러지 마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면서 더 알려진 건데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순천시청이나 그 세브란스 병원 등의 민주당 발로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여기에 재직하고 정확한 경로로 재직이 된 것이 맞느냐, 뭐 임명된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뭐 검증을 좀 해보기 위한 도구로서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에 뭐 인사 과정에 청탁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겠다? 예, 그렇죠. 뭐 실제로도 임명이 되자마자 어떻게 의사가 된 거냐, 뭐 대대로 지금 의사 집안인데 그 당시에 뭐 의사
시험 딱히 안 보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사가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인유한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뭐 가정사, 가족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던 건 맞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각 기관의 공문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검증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거 참 유치한 짓이다 이러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말을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딱히 이걸 파악하고 있지 않다. 뭐 원내 지도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원내 지도부에서 이걸 뭐 작정하고 인유한 위원장 검증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까지는 전혀 아니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은요. 조금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여보소 그러지 마소라고 했지 취임부터 뭐 민주당한테 뭐 쓴소리 한 적, 나쁜 소리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김은경 위원장 때는 김은경 위원장 뭐 임명되고 며칠 안 지나서 막 발언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발언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 문제, 뭐 과거 뭐 무슨 뭐 이력 이런 거 문제된 적 없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판 안 해요. 오히려 뭐 셀프 디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낮추는 겁니다. 이런 행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칼을 들고 막 그 갑질하는 느낌이 들면 예. 국민들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혁신을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그 겸손하고 더 낮추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m 앞에서 영어로 사실상 면박당하고. 수모를 당하지요. 예. 근데 느낌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해준다. 수모를 당해주고 있구나. 어허.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하면은 다 느낌이 뭐냐면 너무 힘이 세고 왜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힘이 세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뭐만 조금만 하면 다 오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오히려 그거를 그 인유한 위원장이 반감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유한 위원장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다. 그럼 이준석 앞에서 그 당했을 때 왜 당장 반응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처음 임명될 때는 상당히 정치 경험이 없어서 한계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좀 기대보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 하면 그 당의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당의 어떤 정책 비전을 손을 보는 형식인데 예.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한 절반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당에 가야 될 방향의 바람잡이를 하면서 아주 뭐랄까 갈등 요소는 피하면서 인적 요소, 즉 인간적 이런 요소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응급 처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이 바뀌려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이 보기엔 좀 시원해 보이는데 또 단 하나 문제는 뭐죠? 예를 들면 반대인 이준석 이런 대표들이 원인은 대통령실이나 이 당 대표한테 있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를 다 손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뭐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신당론이 솔솔 불면서 정치권의 이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랑 접촉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제 제가 직접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 의원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요.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어제 이상민 의원과 직접 신통방통이 통화를 했고 다른 곳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좀 늦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12월 말쯤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데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민주당 의원 중에 이상민 의원 말고 또 합류할 사람, 아니 뭐 이상민 의원이 합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상민 의원의 입장은 지금 그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거는 한 달 내로 결정을 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떠나서 어느 당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뜬다고 하니 12월에 그것도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이상민 의원의 의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정당 지금 많잖아요. 무소속도 있을 수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제3의 선택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어느 한쪽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다 보면 본인의 선택이 하나밖에 안 남는 수가 생겨요. 그거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당과 같이 할 건지는 다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수의 매체들이 마치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처럼 기사를 쓰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마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질문으로 지금 두 분 화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시죠. 한 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선 의원 그리고 한 분은 영선입니다. 근데 영선인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 누구 비판할 때 당 비판할 때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대표 출신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누가 앞장설 건데요? 오선이 앞장서야 됩니까? 전직 당대표가 앞장서야 됩니까? 나이 차이도 나고 정치 경력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자리를 내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내주겠죠. 이걸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그 밑에 가서 공천받아서 배지 한 번 더 달자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현재 소속이고 이준석 전 대표와는 아마 실제 이런 신당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마 철학이 대단히 다를 거다.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취재하시니까 지금 비명계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뒤숭숭한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친명계에 이제 휘둘리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특히나 공천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비명계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최 의원께서 잘 보신 것 같은 부분이 지금 이상민 의원과 통화를 해봤다는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다소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당을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다른 데 합류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합류일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보수 인사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밖에서 당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총선 이후에는 다시 국민의힘 본류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섣불리 합류를 했다가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본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의원들은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 그러니까 탈당은 할 수 있지만 보수계 인사들과 손잡아서 당을 새로 꾸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비명계 인사들의 얘기고요. 다만 이제 탈당을 둘러싼 얘기는 조금 엇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내부에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일부 있고 지금 오늘 아침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면 그래서 공천까지도 담보하지 못하고 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굴러가면 친명계로만 간다면 그 이후에는 신당 창당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과 이준석 신당에 가겠다는 얘기는 천양지차예요. 근데 이준석 따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될 것,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가능성은 있는 게 이제 정치라는 게 뭔가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한 30, 30 가에 있다면 가운데가 한 40 있는데 이 40도 사실은 20, 20 나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는데 민주당 성향에 지금 어쨌든 친명이 아닌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대체적인 정치적 성격은 중도 진보인데 이분이 이제 이준석과 손을 잡는 거는 만약 이것이 3당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세력과 세력으로 잡을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소수나 개별적으로 간다면 여전히 이준석 주도의 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을 당장 한다든가 신당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행보를 보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실제 지방에서는 지역구에 내려가면 비명계 의원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찾았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일부러 숨었네. 불이 켜져 있구만. 있어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김정민 나가라고. 1,000원짜리 당원을 훔치는 김정민. 자, 우리 1,000원짜리 당원들 왔습니다.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예,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논산까지, 지금 김종민 의원은 논산이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회 이름이 오래된 수박 김종민 응징 집회입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서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인원들이 수박 모양의 모자를 쓰고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종민 넌 역적이다,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살해 협박 글을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어서 지역구에서는 신변 보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런 시위까지 이루어지면서 아마 보호 조치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렇게 움직이면 그래, 그럼 나는 이번에 김종민 민주당 인사 중에 일부는 김종민 지역구로 한번 나가볼까? 저기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김종민 의원은 이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 나 방해를 할 거예요. 나 진역 가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 그 이상도 귀하다. 반역자죠, 반역자. 인형차 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 정상이고 중에 저는 여기 정상이고. 아 됐어. 어디 하구라 이놈네. 어디 감히 이제 뒤통수에 칼 묶어서 어디 와 여기. 너 기다려. 배신 때려놓고서 무슨 왜 어디 와. 자, 저렇게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른 당 사람도 아니에요. 내 편입니다. 내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되려면 저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지지자들 역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이 계속 하다 보면 사실처럼 느껴지니까요. 지역에서 정치하시는데 저런 일 당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글쎄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많이 당황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내려갔잖아요, 서울에.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럼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약자의 편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 상황을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언론에 지금 이 개딸들의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정심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예.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당의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되면은요, 저건 어떤 그 당 내에서 정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이런 건 다 오케이잖아요. 근데 저 정도 되면 폭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가 제명 딱 심한 사람 한두 분을 그냥 앞세워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폭력. 게다가 전에는 무슨 얘기도 나왔죠? 총알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자,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좀 그만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문자 폭탄 받아요. 나도. 그냥 그러고 끝.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따끔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 안에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첩자가 와 있을 정도로의 어떤 심한 폭력적 언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첩자가 있는 것 같이. 반사이 이렇게 당에서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반사이익을 상대한테 주게 되고 결국 어떤 당이 분열되는 어떤 이런 맹분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것을 수수방관하면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정치권의 앙숙인 두 사람이 이번엔 외나무다리는 아니고 식당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이 여의도의 한 복국집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각자 식사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쪽 방에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는데 옆에서 안철수 의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오늘자 조선일보 8면입니다. 야, 지금 저 사파입니다. 저 사파. 밥 먹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준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 화두는 이준석이니까. 근데 듣다 갑자기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그제 오찬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이 안철수 의원이 여의도 국회 앞에 식당에서 이제 기자들과 점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한테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말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말하는 거는 너무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또 닥터 린턴 의사기 때문에 닥터 린턴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미스터 린턴으로 호칭한 것도 대놓고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듣고 있다가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방 벽 문 너머로 얘기를 한 거죠. 벽 너머로 소리를 지른 거죠. 예. 저 식당이 이제 칸이 이제 3곳이 있었어요. 나란히 붙어 있는 방, 룸이 3곳이 있는데 예. 벽이 되게 얇아가지고 방음이 잘 안 되긴 해요. 옆에서 뭐 이제 건배사를 해도 다 들리고. 그거 평소에 손님 많이 오면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방 틀 수도 네, 있어요. 틀 수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 같은 날 저 두 사람이 방 벽을 하나를 두고 양쪽에 둘 다 기자들과 이제 점심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예. 그 옆에도 의원이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아, 다른 의원도 있었고.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제 3명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마지막 칸에 있던 의원이 네. 이제 이 사달을 이제 그 너머에서 들으니까 먼저 이제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대표님 뭐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더 건넸대요. 오히려 옆에 있던 방에 마치 이제 화해시키는 거나 예. 분노 좀 삭히라고. 그러면서 뭐 나도 얘기 욕 좀 더 대표님 욕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 옆에 계신 게 다 들려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조용히 하라 이런 소리가 그 방 너머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도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해봤는데
대표님 들을까 봐 나도 욕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헤어졌고 지금 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 너머로 대화를 하고 예. 그리고 결국에 나오면서는 이제 엇갈리게 시차를 두고 나오면서 면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일순간 이제 좀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아찔한 침묵이 흘렀어요? 왜냐면 옆자리에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이제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다. 할 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자들 앞에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은 됐다고 합니다. 야, 20분을 내가 얘기해서 참다 못해 그런 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씨라는 말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거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그냥 웃음이 좀 먼저 나오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정적도 있고. 예, 정적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마주 보면 아는 척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많이 참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유 내가 참고 말지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가는데 이 두 분은 안 참아요. 앞에 기자들도 있는데 지금. 네, 그럼 사실 기자들 눈치 우리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 눈치도 안 보고 그 동석한 사람들 눈치도 전혀 보지 않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얘기들을 그냥 서로 날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이 지금 다 그대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힘 두 분 다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건지 국민들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왜 싸울까? 두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죠. 이게 악연은 서울 노원병 2016년 그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경쟁 상대로 만났죠.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천권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사건건 이제 맞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나서 갑자기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정치적 체급은 안철수 의원이 완전 몇 단계 우위였잖아요. 대선 후보와 젊은 정치인.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별로 안철수 의원의 그 체급을 대접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데서는 빚어진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도 안철수 의원의 체급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체급이 높은 사람이 체급 낮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손해입니까? 알겠습니다. 체급이 높은 사람이 손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대구 방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성군 사저를 직접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3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라면서 현관 아래까지 직접 내려와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회동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보수 균열의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개된 사진 보시면 앞에 뭐 차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대접을 직접 해줬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가량 차담회도 하고. 자, 저 사진이 공개됐는데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예, 일단 그 과거 국정 운영 경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당시의 경험과 또 정상 외교 활동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1시간 넘게 환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당시 국정 운영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을 또 하고 있다 이러면서 붙인 얘기도 같이 했고, 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서 피곤이 쌓일 수가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살폈다고 합니다. 예. 이 지난해 4월에 맞이할 때 집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이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현관 아래까지 직접 나와서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도 배웅을 직접 차 앞까지 하겠다 이렇게 오호.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사코 그 부분은 말리면서 아이고 이제 여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예, 이루어지진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 방금 이제 차담 나누시는 사진도 보였는데 예. 이 윤석열 대통령 기호를 또 파악을 해서 홍차나 우유 또 감과 배 같은 음식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저런 모습이 영남 특히 이제 최근에 영남 뭐 분열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보수 지지층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 수사를 하신 분과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은 분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어떤 감정적인 게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이 다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이 아무튼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통합의 그 의미로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 표정을 많은 분들이 아마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지금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아. 그래서 아 진심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시구나. 그러니까 두 분이 지난번에 사실 만나시고 난 다음에 12일 전에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시고 난 다음에 역시나 그 TK 그 실제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요. 잠시 뒤에 저희들이 당 지지율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그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고 다시 화답하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직접 찾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손을 잡고 잘 모시고 잘 받들고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이미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우리 주민들, 시민들께 저는 다 퍼지고 그다음에 영향이 좋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11.6대 사진, 저 장면을 보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집안에 이렇게 걸어놨던 것 같아요. 선물 받아서.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우리 둘이 누나 동생 같대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 정도 분위기가 됐다면 과거에 그 수사받고 수사 검사 시절 구속되고 그리고 뭐 이게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뭐 이런 과정들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먼저 내려놔줄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정 의원께서 해주신 대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 변화가 좀 보였습니다. 이 10월 4주차에는 51.8%였는데 11월 1주차에 9%로 오르면서 7.2%포인트 가량이 상승했거든요. TK 지지도가.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지난달 26일 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무려 7.2%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을 견인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께는 이 질문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신데 야 이번에 또 나서서 뭐 좀 도와준 것 아니냐 하니까 아예 잘라서 미리 얘기했어요. 친박은 없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을 얻고 대구 경북에서 뭔가 내가 당선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더 이상 뭐 나는 내 그 뒷 배경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못 할 거예요.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 뭔지 모르는 푸근함 같은 걸 좀 느낄 거라고 봐요. 그게 일종의 상징성이거든요.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여론조사 같은데 반영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친박 이걸 재건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어쨌든 사우디 갔다 와서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갔고 또 이렇게까지 대구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런 너무도 집토끼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거는 전체를 보지 않고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높여서 20%대로 내려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임시 방편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국민적 이미지 개선, 즉 보수의 어떤 그 한계인 안보 보수, 뭐 콘크리트 보수 이런 걸 좀 넓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건지 이렇게 오히려 보수의 본류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면 좀 더 이 보수 중에서는 더 보수로 보이는 이 부분의 행보를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념 대신 뭐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요즘 준비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누구누구 콕 찝는다고 합니다. 어떤 카드일까요? 탄핵 카드입니다. 논의하신다는 탄핵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한 명에 대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의총 열죠. 지금 네. 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저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우선 검토한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예. 그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금 장관들의 탄핵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최전방에 검사들도 있더라고요. 검사들. 예, 최전방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다른 지금 이미 안동환 수원지검 검사는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태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또 다른 장관들 국무위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와서 한 얘기는 한동훈 장관 탄핵은 오히려 지금 약간 좀 밀린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탄핵한다고 한들 국무위원을 그 전에 국무위원을 사퇴해버리면 탄핵 카드도 물거품이 되는 데다가 한동훈 장관이 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불리할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일단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분들에 대한 탄핵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까지 해서 오늘 과연 그 규모를 결정할지 탄핵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당론으로서 내릴지 이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뭐 계속 탄핵 지금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탄핵 덜커덕 해버리면 일단 소추가 되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탄핵이 과연 그럼 효과가 있을까? 역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왜 열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탄핵이 명백한 사람이면 의총 열고 말고 할 것 없죠. 누가 봐도 탄핵 대상이면 바로 그냥 하겠죠. 근데 누구로 할 건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이런 전략.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는 사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정감사가 끝난 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카드를 접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떠오른 게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인데 탄핵이라는 거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탄핵 카드를 가지고 자꾸 남발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진짜 역풍.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의석 많다고 힘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대한 법률 위반 지적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이미 있잖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 기각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총선 앞두고 저런 식으로 뭐 마구잡이로 이 탄핵 카드를 휘두르는 데에 대한 국민적 어떤 반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쉽게 말해 후원금을 빼돌렸다. 이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2심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는 걸 주장하는 책을 최근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고 누군가에게 갑니다. 자, 재판 내내 자신은 이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무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기부금통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까지 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자,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문 전 대통령은 꼭 읽어보겠다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지금 윤미향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평산 책방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책을 들고 찾아갔더니 문 전 대통령이 그 책을 직접 받아보면서 꼭 읽어보겠다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윤 의원이 다시 또 한번 SNS에 올리면서 평산에 다녀왔다. 여전히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더라 이러면서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다. 언젠가는 문 전 대통령의 서평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책 내용이 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지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인 과정 속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한창 지금 윤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도 계속 무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책의 목차 역시 무죄로 끝난 마녀 사냥 뭐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의 항변을 위주로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 윤 의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서평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1심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한테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더 이제 커졌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막 책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뭐 유죄로 2심은 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까지 들고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읽어보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영화 중에 뭐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인데 과거 이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소송에도 또 그때 당시 변호사 시절에 또 여기에 참여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그 정신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또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어떤 이런 1심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을 가지고 평산 책방에 찾아왔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응원의 뭐 메시지도 본인이 좀 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는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당신의 주장에 100% 동의를 안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일 거다. 아니면 나는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1심에서는 8가지 혐의 중에 7개가 무죄가 되고 하나가 이제 벌금 1,500만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 1심의 과정에서 정리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예. 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본인은 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법적 심판 끝나기도 전에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를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늘 잘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막 우겨요. 계속 우기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마치 그거를 주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 할머니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는 거는 횡령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말을 이러고 말하고 저러고 말해도 그냥 횡령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바뀔 거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반성을 해야지 그 무죄라고 또 주장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갔어요. 좋아. 거기까지는 그러면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그만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 쓰면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만나주지 말아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더라도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치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마치 윤미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전부 다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4년 내내 본인의 저 위안부 할머니 횡령 문제로 그 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대법 판결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그만. 내년 총선도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조국 전 장관도 아니야 난 무죄라니까요. 나 지금 책 읽고 나 심판받고 다음에는 내가 총선에 직접 지역구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례대표 당이라도 만들어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그만. 요즘에 좀 그만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 직전에 윤미향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2심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서 소위 그 논란을 일으켰던 이 여러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뭐 신당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 악몽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아마 이런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총조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본인은 몰랐어요, 속았어요 라고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출국 금지됐습니다. 나는 모른다. 사실상 몰랐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총조와 남현희가 퇴질 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현희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며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출국 금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고 출국 금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전 씨와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남 씨가 사기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건 11억 원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다며 이들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남 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전 씨의 사기 피해자는 20명, 피해액이 26억 원에 달해 공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남 씨 신병 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남현희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로 오늘 두 번째 출석했답니다. 조금 전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지금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금 출국 금지 상태고 이제 그동안에는 피해자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 아니고 뭐 공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러니까 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러면서 남현희가 주장하는 건 무슨 소리냐. 나 대질신문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전 총조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질신문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질문들이 오갈까요? 네, 일단 피해자 11억 상당을 이제 피해 입은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기 공범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라는 사람의 사기 행각을 구체적으로 인식을 했는가.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사기 행각을 도왔거나 또는 이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는가가 집중적으로 이제 대실 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피해자들한테 속였을 때 남현희 씨의 이름이나 남현희 씨의 어떤 예를 들면 알려진 공인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갖가지 범죄 수익을 나눴다. 그 범죄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 씨와 전 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3세를 언제 알았는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 임신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니 통장에 지금 남현희 통장에 돈 들어가 있잖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뭐라고 해명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한테 막 공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남 씨도 지금 막 급해졌어요. SNS에 막 여러 해명문을 올렸다고요? 예, SNS에 이제 해명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청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 자기가 고급 차량을 줬다.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용돈도 드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청조가 자신의 범죄 수익금 중에 상당액이 남현희 씨 어머니한테 흘러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남현희 씨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전청조가 자기가 렌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남현희 씨 자기 어머니한테 고급 차를 60개월 렌트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나서 렌트료를 2번 내줬다. 그리고 용돈 300만 원 이래, 500만 원 이래. 요 정도 준 게 다다. 거액을 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그다음에 전청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현희 씨가 자기한테 남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슴 수술을 하라고 권유했다라고 어허. 주장했었는데 예. 남현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권유하지 않았다. 어허. 전청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청조의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평소에도 교묘한 말장난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한다. 이야. 사악하고 인간 같지도 않다라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두 사람이 한때는 정말 결혼까지 발표하고 사진도 찍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러면서 한때는 정말 같이 해외여행도 준비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잘못이잖아. 넌 알았잖아. 난 몰랐어. 누가 가슴 수술하라고 했는데 이제 별 얘기 다 나와요. 네. 이 심리적으로 두 사람들의 심리 상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런 말 많이 했죠. 남현희가 가스라이팅을 맨 처음에는 받은 것이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고 권력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현희가 정청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만한 구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정청조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던 것은 본인이 임신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임신은 한 줄 알았대요, 실제로. 네, 실제로 임신을 했었던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조가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현희가
내가 정말 임신을 했었는데 아기 집이 없대 너무 신기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신 자체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청조가 아니 그거 임신했던 게 아니고 임신 안 했던 게 아니고 네가 유산한 거잖아 유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유산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기 신발을 선물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한 여자한테 응당 뭐 축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남현이가 내가 임신을 했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혼을 발표한 것 같고요. 이제는 남현이는 본인은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정천조는 우리가 약간 공범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정말 공범인지 경제적 어떤 공동체인지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뭐 임신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방송에서 여기까지 말씀하긴 근데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고 속였느냐 안 했느냐 속을 만큼 그 사람을 믿었느냐 가스라이팅 당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지금 오고 갔다는 건데 근데 이 문자를 언제 주고받았느냐 이 시점이 바로 지난달이라고요, 하재근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매체에서 지금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사이에 오고 간 저렇게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임신과 관련된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남현희 씨가 사람들한테 의심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현희 씨가 나는 임신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아이까지 한번 낳아본 경험이 있는 그 여성이 어떻게 자기가 임신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남현 씨가 자기가 임신한 걸로 착각했다. 정말 오인했다라고 믿게 하는 정황이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 건데 지금 남현 씨가 막 뭐 전청조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남현 씨가 임신한 게 와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임신한 게 와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현 씨가 큰일이야. 배 나오는 게 느껴져. 이런 식의 막 답을 한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런 대화를 나눈 시점이 바로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현 씨 전청조가 그 결혼한다고 인터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그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남현 씨는 정말로 제가 임신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정황이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임신했다고 믿은 게 두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아니라는 검진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남현 씨는 그 임신 아니라는 그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 내가 유산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정황이 나왔고 지난달에도 믿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 상황까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부 보도를 통해서 오늘 날짜로는 최근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또 대화 내역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남현희 씨 주장대로 내가 철저하게 속았고 이 전천조 씨가 굉장히 만들어냈고 연출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임신했다고 착각했다거나 재벌 3세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유리한 증거로도 이 내용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남 씨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나는 26년간 운동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사기 공범으로 가담을 했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또 어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심지어 오늘 대지 조사를 겪어야 되고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정말 공범 아니냐 이런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현 씨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내가 죽어야 끝나냐라는 표현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는 지금 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죠. 그런데 아까 그 참 이 대화 내용 근데 핵심이니까 배가 나온 게 큰일 났어 나 임신했나 봐 배가 나오는 게 느껴져 아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뭐 배가 나온 게 느껴져 큰일 났어 밥 많이 먹어서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 대화상 본인도 임신을 확신했다는 게 이제 딱 저 단어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현희 씨가 국가대표 선수고 또 크게 펜싱 교육을 하고 있던 분인데 사실은 아이를 처음 가져보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의 엄마인데 본인이 성전환자와 같이 어떤 그 연애를 했는데 거기서 임신을 했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천조를 진짜 믿은 것은 사실이고 그 뭐 어디서
이 신체의 일부를 조직을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생식 능력이 생겼다라는 말도 지금 믿은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아마도 정천조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 정청조한테 의지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배가 나오는 것 같아. 나 임신했는데 왜 아기 집이 없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말들은 이 임신을 믿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의 진술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실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만 간단하게 짚어보죠. 이른바 세컨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는 뭐 본인이 사기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거래 못 하잖아요. 이 세컨폰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컨폰을 가져갔어요. 누가? 남현이가. 이 세컨폰의 진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또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폭로라기보다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 강서구의 김민석 의원이 최근에 남현희 씨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추가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청조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남현희 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전청조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가서 막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 지워버렸다, 자기 관련된 건? 그렇게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남현희 씨는 지금 자기가 실수로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의혹을 밝혀달라라고 고발했습니다. 자, 이 세컨폰의 그 역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 씨가 이 생커폰하고 이제 노트북을 가져간 사실은 맞는데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본인이 가담한 걸 숨기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무고함을 밝히고 전청조라는 사람의 사기 행각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협조 차원에서 가져온 것인지는 그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네, 만약에 공범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이 지금 피해자 고소장 제출한 부분만 11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이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는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평가돼서 영장 발부 사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포렌식을 통해 보니까 남현희 씨가 이 범죄 행각에는 물론 잘 알지 못했던 도덕적인 어떤 문제는 있지만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 그럼 사실 이건 수사협조의 어떻게 행각으로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 먼저 갖다 줬으니까. 여하에 따라서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보이냐 아니면 전청조라는 사람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이냐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 남현희 씨가 뭐 손댄 게 있는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뭐 지워버렸는지 그 포렌식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 최근에요. 전국 곳곳에 이 녀석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으악 소름 치는 소리가 들린대요. 저게 뭐예요 지금? 네, 지금 한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본인의 트렌치 코트에 이런 벌레가 있는데 이거 빈대입니까? 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지금 글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전국이 빈대 공포증입니다. 빈대 공포증? 네, 사실 저도 너무 많은 기사를 보면서 빈대가 정말 집에 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살충할 수 있고 일반 살충제로 듣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물리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서 옮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트렌치코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차에서 온 건지 KTX에서 온 건지 지하철에서 온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방역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빈대가 전국에 지금 퍼지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대 공포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요즘에 갑자기 웬 빈대야. 그러니까 요즘에 빈대가 하도 막 그 기승을 부리니까 빈대 퇴치법이라고 나온 게 있대요. 근데 그거 가짜 뉴스랍니다. 신문 기사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12면인데요. 집안 불 다 켜두면 빈대 없어진다? 가짜 뉴스입니다. 불 켜놓는다고 빈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빈대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불을 다 켜두면 없어진다더라. 바퀴벌레가 천적이라더라. 좀약을 뿌려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가짜 뉴스고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 중에 사람 몸에 해로운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귀조토 가루를 뿌려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 병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불 켜놓으면 빈대 없어지는 거 아니랍니다. 근데 정말 집안에 한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